네, 저희는 지금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나란말싸미 시사를 지금 보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번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시네픽이라는 코너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진행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매주 한 편 정도 시네21이 추천하는 영화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획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영화로 나란말싸미를 저희가 보자마자 한번 리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동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지금 포스터가 엄청 크게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여름 영화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더니 일단 나란말싸미 포스터가 제일 크게 붙어 있고, 네, 옆에도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네, 원신영 감독의 봉오동 전투가 이제 걸려 있고요. 나란말싸미 사자. 네, 이렇게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없는 영화가 있네. 엑시트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엑시트는 CGV 용산이 엄청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또 이제 극장 간의 전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란말싸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란말싸미 보도자료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자시사회에 오게 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는데요. 이번 보도자료는 좀 이제 특이했던 게 배우들 얘기가 많았다.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렇게 나란말싸미 오늘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저것도 들고 와야 하겠습니다. 될까요? 저만 안 들고 있으니까. 짠. 저는 처음에 저희가 오늘 시사회 하기 전에 저희가 커버 촬영을 먼저 했었잖아요. 나란말싸미 표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영화 보기 전에 시나리오를 저희가 먼저 읽었어요. 네. 뭐 어떤 영화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글로써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되게 좀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잘 몰랐던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당시에 어떤 고충을 겪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창제를 했는지 뭐 포괄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되게 디테일한 면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잘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새삼 좀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그동안에 많이 접했던 세종에 대한 어떤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요소 접했던 것들보다는 또 다른 면을 좀 보여주는 시나리오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세종대왕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주인공인 영화 중에서도 이제 꼭 한글 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몰랐던 그런 사실은 사실 조선이 유교의 나라였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이 한글 창제를 하는데 이 이제 불자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게 이제 줄거리거든요. 주요 줄거리라서 정말로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이번 영화 보면서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 줄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한글 창제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신미스님과 관련한 어떤 학설 하나를 좀 이게 재구성했다라는 이제 한 줄 문구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굉장히 학설이 역사학자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신미스님과 관련된 한 학설을 가지고 이제 영화적인 어떤 재해석, 재구성을 좀 한 거죠, 영화가. 네, 임수영 기자님 어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딱 첫인상이 시나리오가 참 좋은 영화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셨듯이 영화 시작할 때 뭐 한글 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 중에 한 가지를 이제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언급이 나오죠. 근데 물론 이 신미 스님이 이 한글 창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이
뭐 그거는 별로 이게 신빙성이 없다. 어떤 일부 사람들만 하는 얘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뭐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어떡하나라고 이렇게 약간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는 진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거는 구경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설 중에 그러니까 이 신미 스님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다는 이 설을 가지고 세종에 좀 더 우리가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면을 조명할 수 있는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구현하는데 이 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다르게 이 영화가 다가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약간 그 조철영 감독님이 이준익 감독님과 자주 작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준익 감독님 영화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은근한 파격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준익 감독 맞아요. 영화에. 근데 이 영화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스님이 뭐 저래? 뭐 약간 이런 반응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올 때 영혼에 가까운 그런 그쵸. 스님들이 등장을 더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스님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스님은 이제 궁녀와 썸도 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종의 모습도 사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석규 배우님이 너무 입체적으로 잘 연기를 하셨지만, 그때 조명했었던 면 말고 또 약간 예를 들어 뭐 소갈증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한쪽 눈이 멀고 하는 그런 아프고 나약한 세종의 모습부터 이제 그 스님과 이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기존 매체에서 볼 수 없었던 세종의 모습도 많이 담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사실 실제 역사에서 세종이 굉장히 많은 그쵸. 그 성인병을 진짜 그쵸. 실제로 앓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송강호 배우가 그쵸. 뭐 이렇게 뭐 눈병이라든지 뭐 그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앓고 있는 그런 되게 병들고 나약한 그 어떤 육체를 지닌 그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송강호 배우가 되게 리얼하게 잘 맞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영화 보면서 송강호 배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적인 그런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얼굴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분장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두운 낯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의 이런 낯빛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혹은 좀 붉은 낯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세종의 어떤 그 일대기를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좀 말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병들고 그리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정신은 굉장히 또렷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그 자기의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죽기 전에 이걸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의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눈빛이었다. 특히 저는 이제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계속 이렇게 좀 눈가에 물기가 있어요. 맞아요. 촉촉하게 계속 그 어떤 울 듯 말 듯한 네.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눈빛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박해일 배우도 이번 영화에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 송강호 배우 낯빛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저희 기생충 때 네. 거기 송강호 배우 기택의 낯빛이 보랏빛 맞아요. 낯빛이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붉은빛 낯빛으로. 네. 그러니까 피부색이 변하는 굉장히 정말 어떤 전대미문한 그런 연기를 맞습니다. 보여주시네요.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는 신미스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박해일 배우가 네. 연기한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혹시 이제 절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번에 연기하기 전에. 왜냐면 이제 신미스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절도가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도 굉장히 똑부러지고요.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임금과 뭐 신하라든지 아니면 임금과 다른 인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그 상하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보통은 그쵸. 네, 굉장히 예를 갖추고. 그런데 이 스님은
정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스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임금이랑 완전히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말맛이 재미있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영화 대작 중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말맛을 굉장히 잘 살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박해일 씨가 그 연기를 하는 신미스님의 대사가 정말 그 어떤 말맛이 살아나는 대사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송강호 배우와 이제 세종과 신미스님 간의 주고받는 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설전을 벌이죠. 네, 설전을 벌이는데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박해일 배우가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약간 사실 왕이랑 맞짱을 뜨는 역할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대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그런 거는 박해일 배우가 이미 좀 갖고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소화하시기 위해 매일 아침 이렇게 뭐 산에 오르시고 정말 스님처럼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 그 촬영 기간 중에도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런 게 참 어우러져서 정말 스님 같으면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스님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 인터뷰한 기사 보면 박해일 배우가 그 촬영장에서 이제 숙소에서 촬영장까지 굉장히 이제 걸어서 한참 먼 거리를 가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와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서 되게 두꺼운 파카를 입고서 그냥 거의 무건수행하듯이 네. 계속 혼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서 네. 보니까 이제 신미스님을 연기하기 위한 어떤 본인만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맞아, 맞아.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되게 철저하게 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웬 스님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누구지 하고 딱 보니까 박해일 배우였다. 맞아요. 그런 촬영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스태프들하고도 그런 이렇게 스태프들이 보기에도 진짜 신미 스님의 어떤 약간 빙의된 듯한 네. 그런 되게 좀 그러니까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신미 스님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그 뒷모습으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미 스님이 처음에 이제 앞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햇빛에 그 앵글에 이렇게 약간 반사돼서 역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정말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다. 약간 뒤통수가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었어요. 뒤통수 맞아. 네. 이상마저 연기하고 네. 있는. 그러니까 박해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좀 배우로서 그 동안에 이렇게 쌓아온 어떤 그 배우의 아우라가 이번 영화에서도 확실히 약간 빛을 좀 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네. 저희가 들 수밖에 없었던 전미선 배우님도 이번 영화에서 그런데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연기하는 역할이 그 소원 왕후죠. 소헌 왕후. 네, 이번에 그 전미선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 소헌 왕후라는 역할인데, 사실 그 이제 사극에서 등장하는 어떤 왕후의 역할이란 게 상당히 지금까지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보면은 세종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신미 스님과는 또 다른 의미로 동등한 파트너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창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소헌 왕후라는 사람이, 저도 사실은 이 왕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이번 영화가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서 이제 불교와 이제 이 불교의 언어, 그 산스크리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훈민정음 창제에 도움을 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영화에. 그런데 이 어떤 유교와 불교를 잇는 그 역할을 전미선 배우가 이번 영화에서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장면들, 특히 이제 세종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어서, 네, 너무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연기 잘하는 배우를 저희가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소헌 왕후가
영화에 어떻게 처음 이제 등장해서 어떻게 퇴장하는지까지의 그 과정을 영화를 아마 보시고 지켜보신 분들은 전미선 배우의 유작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정말 좀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되게 좀 감동적인 어떤 순간들을 꼭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가슴 아프게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지막 소원 왕후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보시면 그 마지막 대사가 정말 가슴을 좀 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나란말싸미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감명 깊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보시는 관객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 보도자료 딱 저 아까 맨 처음에 펼쳤을 때도 굉장히 좀 네. 가슴이 아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아름다운 배우 고 전미선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구가 아까 영화 크레딧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엔딩 크레딧에서 또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원 왕후 캐릭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교랑 불교의 대립에서 이제 불교 축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드라마에서도 이제 한글이 이제 민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되게 잘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그 민초 중에서도 좀 여성들에게 좀 더 그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한글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글을 배우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감상 같은 걸로 글로 적을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소원 왕후의 그 대사를 통해서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두 축을 이렇게 전미선 배우가 영화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세종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 영화가 훈민정음 창제 과정, 그러니까 약간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그 한글을 그 창제하게 되었는가 그런 디테일한 어떤 그런 과정도 보여주지만 학문적인 과정도 보여주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세종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정치잖아요. 정치가들이 당시에 어떤 그 세력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받들고 있는 유자들이 어떻게 불교 당시 배척당하고 있었던 불교를 믿고 있는 스님들과 그 한글을 만들 생각을 하느냐 왕한테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지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 반대 세력들의 힘에 붙여서 이렇게 되게 잘 진행이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굉장히 이제 영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러운 모습들을 영화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철현 감독이 영화에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한글 창제 과정이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세종이 그걸 꿋꿋하게 해냈는가.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양 진영 사이에서 세종이 그런 세도가들과 어떤 타협과 어떤 싸움을 거쳐서 결국에는 한글을 만들어내게 됐는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한 줄 평 같은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2019년 국회로 모시고 싶은 세종의 개혁 정신.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유효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저도 그럼 키워드를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시의성이 있는 영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영화의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일본 스님들이 8만 대장경을 주기로 약속하지, 그 원판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한국에 조선이죠. 조선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일본 스님들을 어떤 식으로 그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지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약간의 스포지만 네, 어쨌든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외국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외세의 압박에 이 세종과 그리고 또 이 신미스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은 그 키워드는 시나리오의 힘이었는데 두 분 거 듣고 나니까 제 거 너무 시나리오의 힘? 두루뭉술하게 뽑은 거 아닌가 약간 후회가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에 더해서 이 영화가 좀 보면서 놀란 게, 한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 뭐 한글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되게 많이 했고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안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그 한글이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룬 작품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 다른 MSG, 다른 뭐 이제 궁중, 암투, 막 갈등, 막 이제까지 뭐 치열한 뭐 경쟁, 막 이런 거에 좀 더 거기 조금 더 뭐랄까 대중 영화로서 좀 더 자극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눈 돌리지 않고 정말 그 한 언어를 창조하는 과정에 깜짝 놀랄 만큼 되게 포커스를 맞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이 소재를 영화로 만듦에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 창작자의 어떤 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분량을 할애했다는 점에서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말 이 세종의 좀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이게 짜여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좀 더 보시면 이게 정말 되게 짜임새 있는 영화라는 거를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나란말싸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도 진짜 지금 시사 끝나고 나와서 바로 부랴부랴 자리를 찾아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주성철 편집장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팔이 부들부들거려요. 지금 팔에 알배기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직이 이제 되어가는 빨리 과정에 저희 지금 빨리 왼손으로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네, 지금 손 찬조 출연 하셨는데 오늘 촬영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매주 한 편씩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소개했듯이 시네픽이라고 해서 시네21이 선정한 한 편의 영화를 매주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시사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 영화 대전이라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